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지하에 숨겨진 남편의 비밀 금고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두 아들의 눈앞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여자 사라 토카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9일 일요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 지역 중 하나인 메리에타, 이날 밤 10시경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던 마을 주민이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마을 주민이 문을 열자마자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던 한 소년이 매우 놀란 표정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형으로 보이는 소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마을 주민의 말에 소년은 나쁜 흑인 남자가 해적총으로 우리 엄마를 쐈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마을 주민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인데 할아버지에게 연락하면 엄마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일단 소년을 진정시키고 지금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소년은 마을 주민의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길 건너편 들판에 주차된 흰색 토요타 자동차를 가리키며 엄마가 저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당시 집에 같이 있었던 친구와 함께 소년이 가리킨 자동차로 달려가 차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차 앞에 도착한 마을 주민은 즉시 자동차 운전석 쪽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한 여성이 운전대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마을 주민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을 주민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차에서 발견된 사람의 이름은 39세 사라 토카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마을 주민에게 찾아온 소년은 6살 리키 토카르와 그의 동생 2살 마이크 토카르였고, 리키와 마이크는 모두 사라 토카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사라 토카르가 총에 맞고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라의 자동차 뒷좌석에 범인이 타고 있었다고 보았고, 사라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범인이 쏜 총에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큰아들 리키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의 아들 리키는 경찰에게 당시 범인은 흑인이었으며 청바지에 맨투맨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비니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들고 있던 총이 해적의 총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린 리키는 범인이 해적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이 발생한 차량을 사스치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실을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 있는 사라의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출장차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사라의 남편 프레드 토카르에게도 이 비극적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명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였던 프레드의 아내 사라의 사망 소식은 금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은 즉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날 사라의 남편 프레드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교도소에서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에 이미 가족들과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의 남편 프레드는 아내가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사라와 프레드 부부의 집으로 출동하여 집을 수색했으나 보안 시스템이 꺼진 것 말고는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남편 프레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범죄 단체가 프레드의 아내 사라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프레드는 마약상이나 갱단의 도목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 프레드는 자신과 아내 사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아내를 죽인 사람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프레드에게 집 보안 시스템이 왜 꺼져 있었냐고 물어보자 프레드는 출장을 가기 전 자신이 직접 보안 시스템의 작동을 중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는 주말에 배관공이 고장난 온수기를 수리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의 작동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경찰에 이야기했습니다. 프레드와 인터뷰를 마친 경찰은 남편 프레드의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용의 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범행에 사용된 총뿐만 아니라 범인의 지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라를 죽인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사망한 사라의 아들 리키 토카르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의 아들 리키를 인터뷰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리키와 그의 동생 마이크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플로리다에 있는 사라의 가족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사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고 자신의 자동차를 차고에 주차했습니다. 사라가 차고에 주차를 끝내자마자 형 리키가 강아지 제이크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생 마이크는 아직 카시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 사라는 짐을 다 집으로 옮긴 뒤 카시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마이크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사라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검은색 비니모자를 쓴 흑인 남성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강아지 제이크가 괴한을 향해 짖기 시작하자 괴한은 즉시 강아지 제이크를 제압한 뒤 어머니 사라와 형 리키를 다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괴한은 어머니 사라를 운전석에 앉게 하였고 형 리키는 조수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괴한은 뒷좌석 카시트에 누워있는 마이크 옆에 앉아 총으로 사라를 위협하며 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괴한의 명령에 따라 운전을 시작했고 괴한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괴한은 골목에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카시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마이크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괴한에게 아이들은 해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는데 사라의 말에 괴한은 아이들에겐 관심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괴한은 어머니 사라에게 총을 쏜 뒤 재빨리 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사라가 총에 맞고 쓰러지자마자 차는 힘없이 앞으로 굴러갔고 도로를 가로질러 근처 들판에 정차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형 리키가 손을 뻗어 자동차의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울고 있던 동생 마이크를 안고 차에서 내려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근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리키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용의자가 변호사 프레드의 고객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은 자신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 사라의 여동생이 경찰서에 찾아와 사라의 물건을 경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이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사라의 여동생은 전 사라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겨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라의 여동생은 생전 사라가 남편 프레드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 중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의 여동생은 사라와 프레드가 이혼하게 된다면 이 자료는 사라의 남편 프레드에게 매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 경찰은 사라의 여동생이 준 자료가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프레드가 그의 고객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해외은행 계좌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고 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해외 계좌들과 회사들은 모두 조세 피산처로 유명한 바하마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FBI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FBI 요원들은 프레드가 설립한 기업들을 조사했고 곧 그 회사들이 모두 돈 세탁을 위해 만든 가짜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당시 FBI는 마약상과 갱단보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프레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요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 프레드 토카르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했고 곧 사라의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사라 토카르는 1953년 6월 28일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7자녀 중 둘째로 태어난 사라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사라는 남편 프레드와 만나기 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사라는 저녁 시간에 뉴스에 나온 프레드를 보고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프레드는 당시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31세였던 사라의 귀에는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프레드의 인터뷰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라의 눈에는 지성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이는 프레드의 얼굴만 들어왔고 그녀는 프레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다음날 즉시 프레드의 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프레드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프레드는 사라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적극적인 사라의 행동에 호기심이 생겨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사라와 프레드는 전화통화만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얼마 뒤 서로에 대해 확신이 생긴 그들은 직접 만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는 사라를 보자마자 날씬하고 매력적이며 외향적인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레드와 사라는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였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사라는 프레드와의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과거에 사라는 플로리다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는데 어느 날 플로리다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피트니스 클럽 사장과 결혼했습니다.
사라는 결혼 이후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라는 남편이 다른 강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와 이혼했습니다. 한편 프레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빠르고 확실한 일 처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프레드는 사라와 만나면서 그녀의 도움으로 사라가 일하는 나이트클럽 VIP 손님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트클럽 VIP 손님들은 프레드의 정치적 야망을 키워줄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고 그들은 곧 프레드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사라는 몇 달 만에 아들 리키를 임신했습니다. 임신도 했고 나이도 30이 넘은 사라는 이제 정말 나이트클럽을 그만두고 다른 여자들처럼 검사의 아내로 프레드를 내조하며 살길 희망했습니다. 사라도 남편 프레드가 자신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그녀의 생각과 다르게 남편 프레드는 사라가 나이트클럽을 그만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이후부터 남편 프레드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임신한 아내 사라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레드는 항상 늦게까지 일하거나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거의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리키가 태어난 이후 애틀랜타 나이트클럽 사업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해피아워 폐지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피아워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마케팅이었습니다. 1984년부터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해피아워가 폐지되면서 나이트클럽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라는 매출 하락을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 해고되었으나 사라는 해고된 사실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드디어 아들 리키를 키우며 전부터 원하던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검사 월급으로는 외벌이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사 옷을 벗어 던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남편 프레드는 주 분야였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금 사기와 이혼 사건을 포함한 돈 되는 일이라면 모두 맡아 진행했습니다. 프레드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부터 돈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프레드는 사라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모두 빼앗았고 매주 사라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남편 프레드의 돈에 대한 집착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 심지어 사라가 9시간이나 걸리는 부모님 집에 갈 때도 돈이 없으니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프레드의 통제가 너무하다 생각한 사라는 프레드에게 경제권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프레드는 항상 아내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프레드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고객들과도 거래를 시작했으며 그들의 뒤를 봐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항상 변호사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사라는 그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남편 프레드에게 어떤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프레드는 사라에게 자신이 어떤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남편이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문서를 들고 집 지하실에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지하실에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남편 프레드는 아내의 말에 화를 내며 절대로 지하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레드는 만약 지하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프레드의 말에 사라는 절대로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88년 4월 20일 사라의 둘째 아들 마이크가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남편 프레드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돈이 하나도 없다던 남편 프레드는 막대한 돈을 정치인에게 후원했으며 선거 자금으로 아낌없는 기부를 했습니다. 둘째 마이크가 태어난 이후부터 남편 프레드는 심할 정도로 가정을 신경 쓰지 않았고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라는 남편 프레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남편이 정말 외도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과거에 첫 번째 남편이 외도하여 이혼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남편 프레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즉시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사설 탐정은 남편 프레드가 업소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사라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탐정의 말에 사라는 큰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남편 프레드에게 찾아가 그가 외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프레드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프레드는 사라의 말에 알겠다고 말했는데 대신 두 아이의 양육권은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 프레드와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고 두 아들의 양육권을 완전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라의 말에 당황해하며 지금 상태로 이혼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절대로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당시 프레드는 애틀랜타 법조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지역 법원의 판사들이 다시 선임됐는데도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레드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아내 사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남편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바로 집 지하실에 보관된 남편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비밀 금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라는 이 문서들을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서를 검토해본 변호사는 문서 속의 내용을 보고 당황해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본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사라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는 사라에게 직접 복사본을 만든 뒤 복사본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즉시 문서의 사본을 만들었고 문서의 사본을 여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라는 여동생에게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경찰에게 넘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는 지하실 비밀 금고에서 얻은 문서를 가지고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황한 남편 프레드는 알겠다고 이야기하며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해주고 양육권과 위자료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사라를 진정시켰습니다. 사라는 남편 프레드의 항복 선언에 협조해하며 프레드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프레드는 아내 사라가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사무실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 프레드는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사라의 이름으로 175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프레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프레드는 에디 로렌스라는 남자에게 연락하여 아내 사라를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럼가의 보스인 에디 로렌스는 유흥업소 운영과 약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 후 수리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출금을 체납하여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변호사인 프레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디의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프레드는 에디와 동업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7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에디와 프레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발전했으며 심지어 프레드는 에디의 업소에서 일하는 업소 여자와 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살 의뢰에 깜짝 놀란 에디는 암살 의뢰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디의 말에 프레드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만약 아내 사라를 제거해주면 7만 달러의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프레드는 사라가 죽으면 받게 되는 175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 수익금의 절반을 에디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암살 비용으로 2만 5천 달러를 에디에게 선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의 파격적인 제안에 결국 에디는 프레드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프레드의 아내 수잔을 제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디는 슬럼가에서 약에 중독되어 폐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커티스 로어라는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에디는 커티스 로어에게 사라라는 여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했고 살해금으로 5천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당장 약을 살 돈이 없었던 커티스 로어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에디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1992년 11월 29일 일요일 결국 이렇게 사라는 5천 달러에 고용된 킬러 커티스 로어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살해된 이후 경찰은 사라의 여동생에게 건네받은 비밀 문서를 FBI와 함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프레드를 기소할 수 있었으나 고작 이 문서로는 마약 사범들과 갱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프레드를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레드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얼마 뒤 문서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에디 로렌스라는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사관들은 에디 로렌스의 부하에게 사라가 살해되기 전 에디가 부하들을 시켜 쓸만한 암살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에디가 사라의 암살을 의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에디를 바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사관들은 프레드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문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문서에서 에디 로렌스가 프레드를 도와 불법적으로 돈을 세탁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증거를 토대로 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에디 로렌스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에디는 경찰에게 자신은 돈 세탁을 도운 적도 사라의 살인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디가 체포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경찰은 커티스 로어라는 남자가 사라를 죽였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커티스 로어는 사라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술만 먹으면 친구들에게 자신이 슬럼가의 보스 에디 로렌스의 부탁으로 직접 사라를 제거했다고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992년 12월 23일 경찰은 커티스 로어의 은신처에 급습했습니다. 커티스 로어는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끌려가자마자 에디 로렌스의 부탁으로 자신이 직접 사라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커티스가 체포된 다음날 소식을 들은 프레드는 아들 리키와 마이크를 사라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호텔을 빌린 다음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붙인 뒤 객실 안에서 다량의 진통제와 술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프레드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운이 좋게 프레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1992년 12월 31일 프레드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를 잃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 언론은 프레드가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프레드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틀란타에 있는 자신의 집을 매각했으며 모든 자산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산이 끝나자마자 프레드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였고 두 아들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레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적하면 아내 사라의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프레드의 행동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라의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얼마 뒤 사라를 죽인 암살자 커티스 로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커티스를 고용한 에디 로렌스는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커티스 로어는 두 번의 재판 끝에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에디도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에디에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감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드디어 에디는 검찰의 설득에 넘어가 그날 살인사건을 지시한 사람이 사라의 남편 프레드 토카르라고 자백했고 프레드가 암살을 지시한 증거들도 모두 당국에 넘겨주었습니다. 덕분에 에디 로렌스는 종신형이 아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프레드가 숨어있던 집으로 출동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프레드를 체포했습니다. 1993년 8월 체포된 프레드는 드디어 아내 사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프레드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번의 재판 끝에 프레드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프레드는 마약상과 갱들의 불법적인 돈을 세탁해준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프레드는 이제까지 거래했던 마약상과 갱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프레드의 도움 덕분에 살인을 포함한 6건의 강력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당국에 협조하여 마약 조직과 갱들을 와해시켰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조직원들에게 보복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레드는 독방에 혼자 수감되어 조직원들의 눈을 피해 힘겹게 생활하다가 2020년 5월 13일 67세의 나이에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살아생전 프레드는 감옥에서 조직원들의 구타와 폭력 때문에 다리를 다쳐 그의 인생 마지막 10년 동안 걷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프레드가 감옥에 수감된 이후 그의 두 아들 리키와 마이크는 아버지 프레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감옥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형 리키와 동생 마이크는 외할머니와 이모들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형 리키는 대학에 진학하여 응급구조사가 되었고 동생 마이크도 대학에 진학하여 작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생 마이크는 아버지 프레드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20년 4월 3일에 회색정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마이크는 31세였고 그는 어머니 사라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